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장 우리나라 증시 어젯밤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주면서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 시즌이죠. 이 실적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오늘자 속보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무려 35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세가 몰리면서 코스피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코스닥 또한 개인과 기관이 수급 몰아주면서 0.45%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 서울경제TV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계대출 현황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50대 대출자 10명 중 3명은 무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이 다중 채무자라면서요. 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대에서 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전체 차주의 26.7%를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전체 연령대 차주 중에는 다중채무자 비율인 22.6%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요.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다중 채무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40대에서 50대 다중 채무자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2%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대에서 50대 은행권 대출은요, 지난해 3.3% 증가한 데 반면 2금융권 대출은 6.1%나 늘어났습니다. 40대에서 50대 가계대출 총액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1,014조 1,479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은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은 다중채무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40대에서 50대의 부실은 국가 전체의 전체 위험으로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세대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기업 공개 IPO 계획을 철수했다고요? 네, 현대오일뱅크가 IPO 계획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동종사의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공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요, 작년 6월 이사회를 열어서 유가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12월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서 올해 6월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오일뱅크의 기업 공개 철회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현대오일뱅크 측은 우수한 실적에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더욱 현재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오일뱅크의 좀 실적을 살펴보면요.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20조 6,06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424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역시 매출의 경우 7조 2,426억 원, 또 영업이익은 7,045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요. 최근 1년 사이에 30%에 가까이 하락하고 또 공모 시장도 급격히 경직되면서 결국 IPO 기업 공개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SK실더스 등 올해 상장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기업도 상장을 취소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업 공개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소재와 바이오 연료, 수소 사업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 등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출 규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애 최초 구매자,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상향된다고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상향됩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요. 또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여신 전문 금융업, 상호금융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의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과 그리고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LTV 상환의 경우 80%가 적용이 되고요. 또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LTV가 50에서 6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60에서 70%가 적용이 됐고 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요,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또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키로 했습니다. 생활안전자금의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 생대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중공후의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따른 이 취약 고리의 확대 소식부터 대출 규제 완화 소식까지 문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전일 미증시의 온기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미국 반도체 지원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경계감 또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지나갔다라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라는 풀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0.7%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 상원의 반도체 육성 법안 통과 기대감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그 밖에 전기전자 업종 모두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에 탄력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0.49% 오른 79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호재로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75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1,71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4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694억 원, 기관은 222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지난 5월 정상 등교가 가능해지면서 다시 진행이 됐던 이 운동회, 이동식 수업, 모듬 활동 등이 다시 한번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장에서 비대면 관련한 사업들의 관심이 커진 모습인데요. 애니능률은 12% 급등세, 메가MD는 상한가 진입을 했죠. 캐리소프트도 현재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최근에 또다시 불거지는 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서 휴가와 여행에 대한 수요 감소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환율도 여행 수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유류 비용이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라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0.39% 약세 보여지고 있죠. 진에어와 에어 부산도 현재 0.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기술주 반등의 카카오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면요. 루닛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데요.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에서 승인 보류를 받으면서 하한가 직행하는 모습이었죠. 현재도 낙폭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뉴욕 시장에 상장한 대마초 관련한 종목들이 줄줄이 동반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대마 합법이 가시화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바이오니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유럽에서는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출시가 불가할 것이라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34,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DN이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상 폭염이 잇따라 나타나게 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행정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죠. 현재는 1.16% 밀려난 2,55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이시티 살펴보겠습니다. 조이시티의 자회사가 중국 최대 규모의 웹툰 플랫폼과 연재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5,3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시간이죠.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봐 주시죠.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 패턴으로 봤을 때도 어떤 특별한 이슈는 좀 많이 없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수급적인 면이 좀 몰리는 게 바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이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이 페놀과 아세톤을 처음으로 수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LG화학에 대한 매수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수출보다는 첫 수출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의미를 두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LG화학이 이번에 수출하는 물량은 페놀이 4,000톤, 아세톤이 1,200톤 같은 총
5,200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이번 달과 8월 달에 걸쳐서 납품을만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고객사가 많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런 고객 니즈에 맞춰서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했던 부분도 있겠고, 미국 내에서도 이 반도체 육성 사업에 대한 육성 방안까지도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 우리 전체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수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미국 상원 쪽에서 반도체 사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좀 나서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아서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 중국 규제 법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더 돼야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나라 반도체 확정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훈풍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의 특징주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이마트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 폐지가 이슈가 나왔죠. 우선 국민제한 홈페이지에서 상위 3개 우수 제안에 이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에 반영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결과를 얘기해준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지금 대형마트에 대한 관심이 오늘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마트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부분이 이 소비재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이 예전보다는 국민들의 지갑이 많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손익분기 수준으로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과도한 우려가 이마트의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으로 감안할 때 저평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우선 지금 약간 물가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약간 피크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업 부분,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 SSG닷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 중심 전력으로 영업 적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비용을 안고 가야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유료 메모지 출범 관련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 많이 나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어떤 VIP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회원제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마트의 어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금 재산세 부담이 좀 더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비식품 비중 상승에 따라서 GPM이 개선된 점을 봤을 때는 고무적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마트에 대한 매수 관점을 소량이라도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현재가는 1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해보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한미 양국이 반도체 육성을 위한 신호탄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8일이죠. 반도체 지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절차 의결한 모습이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오늘 오전에 반도체 초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이 전략을 발표했는데, 양국이 그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요 내용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도부터 얘기 나왔었죠. 반도체 관련돼서는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작년에 법안이 일단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이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 내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두 개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
지금 1년여 가까이 지금 지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내용을 그 안의 내용이 뭐 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부분만 별도로 그러니까 추려내서 이제 반도체 육성법, 그러니까 뭐 미국어로는 이제 칩스 액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지금 미 상원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 이제 법으로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의결을 이제 지난 18일 날 이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본격적인 법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반도체 투자 금액의 25%를 이제 세금 공제, 그다음에 이제 공공 무선 통신 공급망을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 교육은 이제 대한 예산을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나왔었던, 작년에 나왔었던 내용을 뭐 다시 지금 추려서 뭐 발표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법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내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끔 하는 조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지금 미국 의회나 정부에서는 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좀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견제를 위한 조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8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은 향후 이제 중국 내에 건설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좀 더 굵은 그런 제품만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전체적인 호재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연 이틀 동안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이제 두 회사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7월 달에 원래 착공식을 했었는데 이런 법안 처리가 지연이 되면서 현재 무기한 착공이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착공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지원 법안의 처리 지연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착공이 아마 이른 시간 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내에 반도체 투자가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국내 반도체 기업한테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육성 기대감에 계속해서 양국의 비전의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미 행정부의 목적은 지금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인데,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국내 기업 중에서 어떤 수혜 받을 수 있을지 관련 기업에 대한 영향까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지금 뭐 170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첨단의 그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할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콩가 지금 착공은 계속 좀 지연은 되고 있지만 일단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착공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투자 계획도 R&D 관련된 투자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벤처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벤처 관련된 기업에 아마 투자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생산 시설 중심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권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건설 관련된 그런 기업과 그다음에 여기에 장비나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 이제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뭐 과거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할 때 기초 작업은 대부분 삼성 엔지니어링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이 이번에 건설된다라고 해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공장이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장비들이 납품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장비들이 납품이 되는 시점은 아마 착공한 이후에 1년 이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돼서 상승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실질적인 매출은 한 1년쯤 후에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소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점에서 매출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미국에 같이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이나 아니면 솔브레인 정도가 지금 뭐 미국 내에 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혜받을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혜받을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주로서 큰 수혜받을 전망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소부장 기업 중에서는 또한 이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미국 공장 건설에 따른 삼성 엔지니어링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또 최대 고객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 같은데 중국의 투자 제한,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국내 반도체 사업에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일단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법안 내용이 나와야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 공장에 대한 건설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번 같은 법률 안에서도 일단 뭐 중국 견제 장치가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중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안에 낸드 프레시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우시와 그다음에 그 인텔에서 이제 낸드 프레시 공장을 인수한 다롄 공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프레시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낸드 프레시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고요. 전 세계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어떻게 보면 첨단화되어 있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D램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지금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공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반도체 전체 수출량의 한 40%가 중국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 공장이 추가적으로 뭐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나 증설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 수출 부분이 상당히 수출에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공장 관련돼서 뭐 올 초에 SK 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EUV 장비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 측에서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투자가 보류가 됐는데요. 아마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투자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이 그 반도체 관련돼서 뭐 칩 4개국 동맹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칩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4개국이 이제 동맹을 맺자라는 건데요. 뭐 미국 뭐 설계나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소재나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그다음에 한국, 대만은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4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서로의 이제 공급망을 유기적으로 유지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국가에서 지금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견제용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동맹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중국 수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하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뭐 칩 4개국 동맹,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간에 끼어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조금 타격을 뭐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반도체 기업이 1, 2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또한 중국의 수출 비중이 한 30%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에 만약에 이 중국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또한 이 치포 동맹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견제 수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한편 우리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와 이 과감한 인프라 지원을 구체화한 전략을 오늘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과 섹터 어떤 곳이 있을지 더 관련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정부에서 이제 그 반도체 R&D 투자 관련된 이제 지원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돼서 뭐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뭐 8에서 12%로 이제 기존보다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도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을 뭐 국고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의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증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의 그 평택 공장에서 지금 클린룸 개수를 12개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8개로 더 지금보다 한 6개 정도 확대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관련된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는 화관법에 대한 이제 적용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포장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향이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미국에서 뭐 국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라고 또 같이 말을 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씩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이 동진 세미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용,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용,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EUV용 이제 포토 레지스터 그러니까 개발은 끝냈고요. 지금 뭐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조만간 양산 체계에 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EUV 장비가 국내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뭐 수입 대체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이 건설이 되면서 미국 내에 소재 관련된 생산 시설을 지금 건설하기로 이제 투자가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그 투자 확대에 따라서 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이 투자 전략, 반도체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부장 관련주로 동진 세미캠에 대한 투자 전략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편 반도체는 올 상반기에 지난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회복 양상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좀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반기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2분기에도 그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이런 이제
내용을 선반영되면서 이제 낙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낙폭 하락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상당한 그 매도를 뭐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물량만 지금 다시 뭐 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 부분은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IT 업체들의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로 인해서 PC 수요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이제 상승세는 뭐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그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그러니까 반등세다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장비주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각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뭐 시황이 나쁘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주도 뭐 투자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미 반도체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인 뭐 후공정 제조업체고요. 특히 뭐 오늘 나온 2분기 실적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의 상승은 이 단기간에 이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살펴봐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픽 종목들 동진 세미캠에 이어 한미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하반기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등 불안한 장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국제 정치적 요인이 큰데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에 대한 그 불가 항력을 선언한 데 이어서 중동을 방문했던 바이든이 사우디에 요청했던 석유 증산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나 에콰도르 쪽에 정정 불안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 생산 목표보다도 269만 배럴 정도를 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도 하루 세계 그 석유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1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사우디나 UAE가 본격적으로 증산하기 전까지는 뭐 유가는 아무래도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 같았으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세일 오일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리스 비용이 지금 크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공급망 혼란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5개 분야의 공급 불안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강관,
시추 설비, 모래, 화학품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1년간 미국이 최대로 생산한다고 해봐야 100만 배럴 이하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배럴에 14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기 포지션이 워낙 많이 선물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근 고속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포지션 청산이 일어난다면 갑작스럽게 6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상반단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분간 작은 악재에도 국제유가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불안한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 유가의 변동폭 확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유가 가격이 올라도 오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현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생산할 수가 많이 없다. 미국의 최대 생산도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언급해 주셨습니다. 연말에 대한 유가 전망도 살펴봐 주셨네요. 미국 증시가 6월에 CPI 악재 발표를 또 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말까지 미국 경기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조기 수습 기대로 반등했던 6월 하순 수습까지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장기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요.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초과 수익률입니다. 현재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투자하려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보다 2에서 3%는 최소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7%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3%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미국의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조기 수습되고 경기 침체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EPS도 지금처럼 경고해야지만 됩니다. 이럴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은 적정하다고 보는 수준이 15에서 17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S&P 500 지수로는 3,600을 바닥으로 4,300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 후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 PR이 지금보다 더 하락해야 된다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적정 주가 수익 비율이 13배에서 16배 정도니까 주가는 S&P 기준으로 3,300을 바닥으로 3,8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낙관론과 비관론이 평행이 맞서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물가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불안정한 시장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미국 증시 전망을 놓고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들의 이 논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양측 논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드 커브들이 이제 베어 플랫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국제 수익률이 경기 침체를 의식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주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라든지 금융시장의 긴장도를 보여주는 3개월물이 모두 10개월에 비해서 지금 금리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딱떡 까퍼라고 해가지고 세계 경제 컨디션을 보는 구리 가격이 고점 대비 35%나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증시와 관련해서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S&P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는 25%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미국 증시를 봤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어김없이 반등이 돌아온다는 거고요.
특히 성장주 중에서도 MSCI 월드 정보기술 섹터를 보면은 뭐 연초 대비 25% 넘게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EPS 그러니까 1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5%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양자 간의 격차가 무려 25% 정도 나는데요. 이는 일반 소비자나 서비스 섹터보다도 한 5%포인트 정도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성장주를 중심해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추세를 보면은 뭐 MS와 같은 뭐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웨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전기 자동차 건전지라든지 이런 그 재무성이 좋고 강력한 성장을 갖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시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 전망에 엇갈리는 상황에서 핵심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주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앞서 말씀해주신 기술주 25% 연초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술주들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요? 네, 뭐 주력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가 정점인데요. 화요일 날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 날은 메타 플랫폼스라고 해서 그 페이스북이 있고요. 목요일 날은 애플, 인텔, 아마존닷컴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3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결산 실적만 무난히 통과된다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주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월가의 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하이테크 주식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기술주를 EPS를 중심으로 해서 ETF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든지 에너지 가격이 진정이 된다면은 8월에 물가는 피크가 찾아오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 여름철에 13,000포인트까지는 좀 더 되돌릴 수 있다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나 또 기술주들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상반기 대비 35%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주가가 하락한 지금 기술주의 투자는 괜찮은 건가요? 네, 기술주들을 보면은 주가가 대부분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상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23배 전후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악재를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뭐 전 세계 그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데이터라든지 또 재무 건전성이 좋은 종목, 또 강력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종목 찾기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기술주에 대한 진입이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재무의 건전성을 확인해 봐야 되고 강력한 성장력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인지 꼼꼼히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미국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진국처럼 이 전기 대비로 보면 2분기는 마이너스 2.6%, 연율 환산으로는 마이너스 10% 넘는 큰 폭의 추락 상황인데요. 한편 하반기 V자형이나 U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하반기에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가 중국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만 하더라도 2억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백신 접종이 상당히 늦고요. 또 백신 효과도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5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펼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시장의 장기 불안이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작년 9월 달부터 주택 경기가 꺾였으니까 현재까지 10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인구 구조학상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구매 자체가 줄고요.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투자 매력도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80%, 세수의 한 60%에서 50% 정도 차지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유 기업은 공급 체인에 상류에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바로 인상시켜서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에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급망 하류에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임금이 작년에 평균 107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19만 원으로 6%나 감소했고요. 또 소득이 줄고 가계 부채가 늘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중국이 가장 잘해야 성장률이 3에서 4% 정도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고령화 대매에 따라서 또 주택 시장이 불황인 소식, 그리고 민간 기업의 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서 경영난에 따른 이유로 계속해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3%에서 4% 전망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창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